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혹시 혼자 공부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81111회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 디스토션 팩터는 이거요. 이 문제에 딱 집중해서 외형률 개념을 확실히 잡고 또 실전 문제 풀이에 자신감을 갖는 거, 이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그냥 답만 딱 외우는 거 말고요. 왜 그 답이 나오는지, 이게 실제 전기에서는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준비 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전기 이론, 특히 이제 외형률 같은 개념은요,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요. 실제 전기 시스템의 품질이나 안전 이런 걸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단순히 공식만 외운다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외형률이 대체 뭔지, 또 왜 시험 문제에 자꾸 나오는지, 그리고 그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본질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블로그에 강조된 핵심 기출 문제부터 좀 볼까요? 8111회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 디스토션 팩터는 선택지는 1, 0, 2, 0.1212, 3, 0.2273, 4, 0.4834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제일 먼저 딱 짚어야 할 단어는 역시 정연파 교류 이거겠죠? 이 포스팅 내용을 보면 순수한 사인파 형태의 전압 또는 전류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 전기 이론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정연파 교류는 가장 이상적이고 기본적인 교류 파형을 의미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 크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인 곡선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왜곡이 없는 그런 파형. 네, 우리가 학교에서 맨 처음 배우는 바로 그 파형입니다. 네, 맞아요. 그 완벽한 물결 모양. 그럼 이제 문제의 핵심인 외형률로 한번 넘어가 보죠. 블로그 설명을 보니까 정연파 교류에 포함된 고조파 성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고조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조파, 하모닉스. 네, 이걸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깨끗한 파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 성분, 예를 들면 60Hz 같은 걸 주인공이라고 해보죠. 거기에 이제 끼어든 불청객 같은 다른 주파수 성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이 불청객들은 주인공 주파수의 정수배, 그러니까 2배, 3배, 4배, 즉 120Hz, 180Hz, 240Hz 이런 주파수를 가진 성분들이죠. 외형률은 바로 이 주인공, 즉 기본파에 비해서 불청객, 고조파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섞여 있나 이걸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포스팅에서 언급된 것처럼 보통 기본파의 실효값 RMS에 대한 전체 고조파 성분들의 실효값 RMS, 이것의 백분율이나 비율로 계산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형률은 파형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그 원래의 깨끗한 사인파 모양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그냥 수치로 보여주는 거네요. 그 불청객인 고조파가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파형은 더 심하게 찌그러질 거고 그럼 외형률 값도 그만큼 커지겠네요. 정확합니다. 파형의 왜곡, 디스토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왜곡이 없으면 0에 가깝고 심하면 심할수록 값이 커지죠. 그럼 다시 그 기출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아주 순수한, 진짜 그야말로 정의 그대로의 이상적인 정연파 교류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불청객, 즉 고조파 성분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외형률은 얼마가 될까요? 포스팅에서도 정연파 교류의 이상적인 외형률은 0%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함정이자 핵심이죠. 이상적인 정연파는 정의 자체가 기본 주파수 성분만 있고 고조파 성분은 아예 없는 완벽한 파형을 뜻하거든요. 따라서 그 불청객, 고조파 성분의 크기가 0이 되고요. 외형률 계산식에서 분자가 0이니까 전체 값은 당연히 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88112외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은 이 문제의 정답이 선택지 1번 0이 되는 이유입니다. 네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의 핵심은 결국 정연파라는 용어의 정의, 이걸 정확히 아느냐는 거군요. 정연파 이퀄 이상적 파형 이꼴 고조파 없음 이꼴 외형률 0.
이렇게 딱 정리해서 기억해두면 뭐 시험장에서 헷갈릴 일은 없겠어요. 맞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정연파 규류의 외형률, 이걸 묻는다면 다른 뭐 복잡한 계산이나 현실적인 상황, 이런 거 떠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상적인 정의에 따라서 답을 0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네, 이 점만 명확히 해도 한 문제는 그냥 확실히 맞힐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0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문제에 다른 선택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0.1212, 12.12%라든가 0.4834, 48.34% 같은 값들? 이건 왜 제시된 걸까요? 그냥 오답용 보기일까요? 아니면 이 숫자들도 뭔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실제로는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어서 좀 궁금했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 값들은 그냥 단순한 오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외형률 값을 보여주는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정연파는 외형률이 0이지만 현실 세계의 전력망이나 뭐 우리가 쓰는 전기 기기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고조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아, 현실에서는 왜 고조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적인 파형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비선형 부하의 사용 증가입니다. 선형 부하, 예를 들면 뭐 그냥 저항 같은 거는 전압이랑 전류가 비례하니까 파형 모양이 변하지 않는데 비선형 부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나 TV의 전원 공급 장치, SMPS, 요즘 많이 쓰는 LED 조명, 인버터 에어컨, 전기차 충전기, 이런 현대의 많은 전자기기들이 다 대표적인 비선형 부하인데요. 이 기기들은 작동 방식 자체가 전류를 정연파처럼 부드럽게 쭉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숨을 꾸준히 쉬는 게 아니라 짧고 강하게 숨을 흡 하고 들이마시는 것처럼 전압파형의 특정 구간, 주로 이제 최고점 부근에서만 전류를 확 끌어닫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류파형이 원래의 그 부드러운 사인파 모양이 아니라 뭐 뾰족하거나 잘게 끊어진 듯한 그런 찌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기들이 전기를 쓰는 방식 자체가 완벽한 사인파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전류 파형이 찌그러지고 그 찌그러진 파형 안에 바로 그 불청객, 고조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 찌그러진 파형은 원래의 기본 주파수 성분하고 또 다양한 주파수의 고조파 성분들이 합쳐진 결과로 분석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조파가 포함되어서 찌그러진 파형, 이걸 비정연파, non-sinusoidal waveform이라고 부르고요. 이 비정연파들은 당연히 0이 아닌 외형률 값을 갖게 됩니다. 문제 선택지에 있던 그 0.1212, 0.2273, 0.4834 같은 값들은 바로 이런 실제 비정연파들이 가질 수 있는 외형률의 예시인 셈이죠. 즉, 시험 문제에서는 이상적인 정연파를 물었으니까 답은 0이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외형률이 0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정연파라는 단어에 딱 집중해서 이상적인 경우, 즉 외형률 0을 답하고 현실에서는 비선형 부하 때문에 0이 아닌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점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시험 합격을 넘어서 이 외형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왜 중요하게 다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냥 파형이 좀 찌그러지는 게 실제 전기 시스템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나요? 포스팅에서는 뭐 전압 강화, 기기 오동작, 전력 손실 이런 걸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외형률이 높다는 건 단순히 파형 모양이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실제 전기 설비하고 시스템에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로 전력 품질 저하를 들 수 있어요. 고조파 전류는 전력망의 임피단스, 즉 저항 성분하고 만나서 전압 파형까지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할 전압 파형마저 찌그러뜨려서 전압의 질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전압 강화를 유발하기도 하죠. 전력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문제점인 전자기기 오동작 및 수명 단축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뭐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전자기기, 통신장비, 의료기기 같은 것들은 깨끗한 정연파 전원을 공급받는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원파형에 고조파라는 노이즈가 잔뜩 끼어 있으면 이 기기들이 오작동하거나
뭐 데이터 오류를 일으키거나 심하면 고장나거나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제어 신호가 왜곡돼서 공장 라인이 갑자기 멈춘다거나 통신의 잡음이 심해지는 등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아, 컴퓨터나 서버, 통신 장비처럼 좀 민감한 장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그럼 다른 문제는 없나요? 포스팅의 전력 손실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변압기, 케이블, 모터 등의 과열 및 효율 저하입니다. 이게 바로 전력 손실 증가하고 직결되는데요. 기본 주파수 전류는 주로 유용한 일을 하지만 고조파 전류는 도체 저항이나 변압기 모터의 철심에서 추가적인 열, 그러니까 I 제곱R 손실이나 철선 같은 걸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걸 고조파 손실이라고 불러요. 마치 엔진에 불순물이 섞이면 연비도 나빠지고 엔진이 과열되는 것처럼 고조파는 전력 설비들을 불필요하게 뜨겁게 만들고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변압기나 모터가 과열되면 절연 성능이 약해져서 수명이 단축되고 심하면 화재 위험도 있는 거죠. 결국 같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그런 비효율을 낳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네요. 파형 찌그러짐이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기기 고장, 에너지 낭비, 심지어 안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왜 전력회사나 큰 공장에서 고조파 관리에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력 시스템 설계나 관리에서는 이 외형률을 법적 기준이나 권장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외형률은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기 설비의 안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전력 품질 지표 중 하나인 셈이죠. 이렇게 왜 중요한지를 배경하고 같이 이해하면 그냥 정연파 외형률 0이라는 사실만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또 오래 기억에 남는 공부가 될 겁니다. 네, 배경을 알고 나니까 외형률이라는 개념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포스팅 말미에는 이런 외형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고조파를 잡는 기술들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던데요. 수동 필터, 능동 필터, 고조파 차단기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것들은 어떤 원리인가요? 간단하게라도? 네. 그것은 이제 외형률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책들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수동 필터는 비교적 간단하게 코일 L과 커패시터 C를 특정 주파수에 공진하도록 조합해서 문제가 되는 특정 고조파, 예를 들어 5차 고조파 전류 이런 것들을 흡수하거나 걸러내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능동 필터는 전력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고조파 전류를 실시간으로 딱 감지한 뒤에 그 반대 위상의 전류를 인위적으로 주입해서 고조파를 상쇄시키는 좀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방식이죠. 고조파 차단기는 고조파를 많이 발생시키는 부하 자체에 설치해서 고조파가 전력계통으로 흘러나가는 걸 막는 장치들을 통칭하는 개념이고요.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외형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외형률은 그냥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전기 설비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또 유지 보수할 때 반드시 고려하고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물론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수준에서 이런 필터의 복잡한 설계 원리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형률이 높으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기술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외형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더 폭넓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핵심, 8111회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 디스토션 팩터는 이라는 질문을 딱 만났을 때 다른 복잡해 보이는 선택지 값들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정연파 교류의 정의, 즉 이상적인 파형입니다. 이상적인 파형에는 찌그러짐, 즉 고조파 성분이 전혀 없다는 것. 따라서 그 외형률은 무조건 0이라는 점,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여러 비선형 부하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외형률이 0이 아닌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스팅의 예시로 나왔던 그 0.1212, 0.2273, 0.4834 같은 값들이 바로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정연파 교류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딱 제시했다면 그것은 이상적인 경우를 묻는 것이므로
고민 없이 외형률은 0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형률의 정의, 그러니까 기본파 성분에 비해 불필요한 고조파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는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실제 시스템에서 외형률이 높으면 전력 품질 저하, 기기 오동작 및 수명 단축, 변압기 모터 과열 및 전력 손실 증가 등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두시면 개념 이해는 물론이고 나중에 실무적인 감각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무실 환경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 안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전기기기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한 고조파를 많이 만들어내서 전력 품질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범인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기기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이론적인 내용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이 있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